성공의 비결을 물었더니 나는 가난했고 몸이 약했고 또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답한 사람이 있습니다. 네, 아니 이게 보통은 실패의 이유가 될 법한데 말이죠. 그렇죠. 이 말의 주인공이 바로 일본의 전설적인 경영자, 경영의 신이라고 불리는 마츠시타 코노스케인데요. 오늘 저희는 그의 철학이 담긴 여러 글들을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볼 겁니다. 네, 이게 단순히 한 기업가의 성공담을 따라가는 그런 시간은 아닐 거예요. 아, 그런 건 아닌가요? 네, 이 자료들을 보면요, 우리가 보통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한계라고 여기는 것들을 어떻게 가장 강력한 무기로 바꿨는지 그 놀라운 발상의 전환을 보여주거든요. 발상의 전환이요? 네, 어쩌면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당신이 스스로의 약점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전혀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와, 아주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좋습니다. 그럼 마츠시타 코노스케의 생각 속으로 한번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죠. 모든 건 단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그의 그 단단한 믿음, 꾸준함의 철학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자료에 아주 상징적인 일화가 하나 나오죠. 네, 맞아요. 토요타 자동차 사장이었던 이시다 다이조와의 대화. 그가 마츠시타에게 이런 말을 하잖아요. 세상엔 갑자기 이루어지는 건 역시 없다네. 자신이 옳다고 믿는 길을 묵묵히 가는 게 중요해. 당대 일본 경제를 이끌던 두 거인이 나눈 대화라고 생각하니까 이 평범한 문장에 엄청난 무게가 실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그냥 포기하지 마라 이런 격렬하고는 결이 좀 달라요. 아, 다른가요? 네, 여기서 핵심은 자신이 옳다고 믿는 길이라는 그 전제 조건이에요. 아하. 라는 길에 대한 깊은 성찰, 그리고 확신이 먼저라는 거죠. 확신. 네, 그 확신이 일단 섰다면 단기적인 성과나 주변 평가에 흔들리지 말고 그냥 소처럼 묵묵히 나아가라. 이런 뚝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먼저 내가 뭘 믿을 건가 이걸 정립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갈 건가를 고민해야 한다는 말이네요. 네네. 근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 첫 단계, 그러니까 내가 옳다고 믿는 길, 이걸 찾는 것 자체를 굉장히 어려워하지 않습니까? 그 신념이라는 게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마츠시타의 경우는요, 그 믿음의 뿌리가 아마 다음 자료에서 볼 인간에 대한 그의 아주 독특하고 확고한 관점, 여기서 비롯된 것 같아요. 인간에 대한 관점이요? 네. 그가 뭘 믿었기에 그렇게 흔들림 없이 갈 수 있었는지 그 근원을 들여다볼 수 있는 대목이죠. 아, 그의 인간관? 저도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인간이란 원래 숭고하고 위대한 존재다. 네. 다만 불합리한 사회 제도에 가로막혀 있을 뿐이다. 문제의 원인을 사람 개개인이 아니라 그들을 둘러싼 시스템, 환경 탓으로 보고 있네요. 맞아요. 솔직히 이건 사업가라기보다는 좀 철학자나 이상주의자 말처럼 들리는데요. 그렇죠. 보통 사회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개인의 나태함이라든지 도덕성 부족을 탓하기 쉽잖아요. 네, 보통 그렇게 하죠. 근데 마츠시타 생각은 정반대였던 거예요. 그는 모든 인간 내면에는 무한한 잠재력과 위대함이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와, 지금 그게 안 보인다면 그건 그 사람 잘못이 아니라 그 잠재력을 억누르고 있는 불합리한 제도 때문이다. 이런 거죠. 이건 정말 사람에 대한 엄청난 신뢰가 없으면 불가증한 생각이에요. 그런 시각으로 세상을 보면 모든 게 다르게 보이겠네요. 실패한 사람을 보면 의지가 부족하네 이게 아니라 저 사람의 위대함을 가로막는 제도가 뭘까? 이렇게 생각하게 될 테니까요. 바로 그거죠. 그래서 그가 내놓은 해법이 순수한 인간으로 돌아가서 서로의 위대함을 깨닫고 함께 발전해야 한다는 거였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요. 이 생각이 그냥 머릿속 생각으로만 머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행동으로 옮겼나요? 네, 이 신념을 실현하기 위해서 아주 구체적이고 어떻게 보면 정말 파격적인 행동에 나섭니다. 아, 그 유명한 정경숙 설립 이야기. 맞습니다. 자료에 나온 그의 말을 보면 당시의 그 문제의식이 정말 절절하게 느껴져요. 전쟁을 겪어본 사람은 안다. 국민이 행복과 평화를 누리려면 정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런데 지금의 정치가들은 국민에게 존경받지 못하고 있다. 그렇죠. 그는 이 불합리한 사회제도를 바꾸려면 결국 정치가 바로 서야 한다. 이렇게 본 거예요. 네. 그리고 존경받지 못하는 정치인들을 그냥 비판만 할 게 아니라 아예 존경받을 만한 리더를 내가 직접 키워내야겠다. 이렇게 결심한 거죠. 와. 그래서 자기 사재를 털어서 마츠시타 정경숙이라는 정치 지도자 양성학교를 세운 겁니다. 아니, 이건 정말 대단한데요? 사업가가 돈을 벌어서 학교를 세우는 경우는 많지만 아예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정치인을 키우겠다고 나선 거잖아요. 네.
스케일이 다르죠. 자신의 사업 영역을 완전히 벗어나는 일인데 그만큼 인간의 위대함을 발현되는 사회를 만들고 싶다는 열망이 정말 강렬했다는 증거겠네요. 그렇죠. 자신의 성공을 사회에 환원하는 방식을 넘어서 아예 사회 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한 겁니다. 사업가로서의 성공을 사회 전체의 발전을 위한 책임으로 받아들인 거죠. 책임감. 네. 이 거대한 비전,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자신의 위대함을 실현하는 풍요로운 사회를 만들겠다는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사업 철학 역시 아주 독특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아, 자연스럽게 다음 주제인 수도 철학으로 연결이 되네요. 네, 맞습니다. 인간 사회 전체를 풍요롭게 만들겠다는 그 꿈이 사업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됐는지를 보여주는 개념이죠. 네, 그의 사업관 전체를 압축하는 가장 상징적인 비유라고 할 수 있죠. 이 비유는 정말 한 번 들으면 잊을 수가 없어요. 길 가던 사람이 남의 집 수도를 틀어 물을 마셔도 누구 하나 간섭하지 않는다. 그것처럼 좋은 물건을 수돗물처럼 풍부하고 저렴하게 만들어 공급해야 한다. 이 문장 하나에 그의 모든 생각이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물이라는 게 생존에 필수적이지만 너무 흔하고 저렴해서 사실상 거의 공짜처럼 느껴지잖아요. 네, 그렇죠. 마스시타는 자기가 만드는 모든 제품을 바로 이 수돗물 같은 존재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운 겁니다. 수돗물이요? 네, 단순히 좋은 물건을 만드는 걸 넘어서 압도적인 생산성 혁신을 통해 가격을 극적으로 낮추고 누구나 원하면 쉽게 가질 수 있도록 만들겠다. 이런 사명이었죠. 그러니까 사업의 목표가 단순히 이윤을 많이 남기는 게 아니었네요. 아니었던 거죠. 그의 사업 행위 자체가 사회적 빈곤을 해결하고 사람들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과정이어야 한다는 그런 신념이 깔려 있었던 거군요. 맞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풍요로움이라는 게 단지 물질적인 것에만 그치지 않아요. 아, 그런가요? 네, 좋은 품질의 제품을 저렴하게 누리면 사람들이 생활의 불편함에서 해방되잖아요. 그럼 그만큼의 시간과 정신적 여유를 다른 곳에 쓸 수 있게 되죠. 아하. 그게 바로 앞에서 말했던 인간의 잠재력, 그 위대함이 발현될 수 있는 토양이 된다고 본 거예요. 그의 모든 철학이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딱딱 맞물려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네, 이게 정말 순수한 사회적 사명감이었을까요? 아니면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기 위한 고도의 경영 전략이었을까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시네요. 수돗물처럼 저렴하게 공급해서 경쟁자들이 아예 들어올 수 없게 만드는 어떻게 보면 가장 무서운 독점 전략으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리고 아마 둘 다 맞을 겁니다. 아, 둘 다요? 네, 마트시타는 이상가이면서 동시에 아주 냉철한 현실주의자였어요. 사회를 풍요롭게 만들겠다는 사명과 시장을 지배해서 회사를 영속시키겠다는 목표가 그의 수도 철학 안에서 완벽하게 하나가 된 거죠. 그는 선한 의도만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 의도를 실현할 수 있는 압도적인 실력, 그러니까 압도적인 생산성과 시장 지배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 겁니다. 아, 선한 목표와 탁월한 전략이 분리되지 않았다. 바로 그 점이 그의 위대함이죠. 알겠습니다. 꾸준히 자신의 길을 가는 뚝심, 인간의 위대함에 대한 믿음, 그리고 사업을 통해 사회 전체를 풍요롭게 만들겠다는 사명감. 지금까지 그의 철학의 큰 그림을 그려봤는데요. 네, 이제 정말 이 이야기의 핵심으로 들어가 봐야겠습니다. 이 모든 단단한 생각과 거대한 비전이 과연 어디에서 시작되었는가? 그가 직접 밝힌 자신의 성공 비밀은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와는 전혀 다른 아주 역설적인 지점에서 출발합니다. 네, 바로 이 부분이 마스시타 철학의 정수이자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큰 울림을 주는 지점일 겁니다. 네. 대부분의 사람이라면 실패의 변명이나 자기 합리화의 근거로 삼았을 법한 조건들을 그는 오히려 성공의 가장 큰 은혜이자 원동력으로 재해석했거든요. 이 발생의 전환이 그의 모든 것을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누군가 성공 비결을 물으면 이렇게 답하겠다고 했죠. 첫째, 가난했기 때문에. 둘째, 몸이 약했기 때문에. 셋째,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들을 때마저 충격적입니다. 하나씩 좀 자세히 들여다보죠. 먼저 가난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했기에 어릴 때부터 구두 덮기, 신문팔이를 하면서 세상살이의 소중한 경험을 쌓을 수 있었다.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다면 평생 모르고 살았을 것들이죠. 어린 나이에 돈을 번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사람들은 무엇에 돈을 쓰는지, 장사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세상이라는 가장 큰 학교에서 몸으로 직접 배운 겁니다. 이론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실물 경제를 그냥 체득한 셈이네요. 그렇죠. 고객의 마음을 얻는 법,
돈의 무서움과 소중함, 이런 건 어떤 경영학 교과서에서도 가르쳐주지 않는 그야말로 밑바닥에서부터 쌓아 올린 감각이었겠군요. 정확합니다. 가난이 그에게는 최고의 조기 교육이었던 셈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허약함입니다. 마츠시타는 평생 폐병 같은 여러 질병에 시달렸다고 하죠. 이건 사업가한테는 정말 치명적인 약점처럼 보이는데요. 네, 그렇죠. 저도 그 점이 가장 의아했어요. 아니, 당장 오늘 쓰러질지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수십 년간 거대한 기업을 이끌 수 있었을까요? 이건 그냥 본인이 성공하고 나서 과거의 고생을 미화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거든요. 아주 현실적인 의문입니다. 그 약함이 실제로 어떻게 도움이 됐다는 건지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허약함 덕분에 아주 중요한 지혜를 어쩔 수 없이 터득하게 됐다고 말합니다. 어쩔 수 없이요? 네, 바로 사람에게 일을 맡기는 지혜죠. 아, 만약 그가 강철 같은 체력을 가졌다면 아마 밤낮으로 쉬지 않고 혼자 모든 일을 다 짊어지려고 했을 겁니다. 많은 창업자들이 그런 실수를 하잖아요. 네, 그렇죠. 하지만 그는 몸이 약해서 그러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었어요. 아,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물리적인 한계에 부딪혔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살기 위해서라도 다른 사람에게 일을 맡겨야만 했습니다. 아하, 그리고 일단 일을 맡겼으면 그 사람이 제대로 해낼 수 있도록 믿고 기다려주고 권한을 줘야 했죠.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인재를 알아보고 그들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끌어내는 경영의 본질을 터득하게 된 겁니다. 와, 자신의 약점이 오히려 다른 사람의 강점을 활용하는 시스템을 만들게 한 거죠. 건강했다면 아마 독불장군 CEO가 되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와, 그건 정말 생각지도 못한 관점이네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데서 출발해서 오히려 더 크고 강한 조직을 만드는 시스템적인 지혜로 나아갔다니 이건 정말 놀랍습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배움의 부족입니다. 초등학교 중퇴가 최종 학력이라고 하죠.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했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나의 스승으로 여기고 누구에게나 배우려고 노력했다. 저는 이 말이 가장 큰 울림을 줍니다. 보통 학력에 콤플렉스가 있으면 그걸 감추려 하거나 오히려 더 권위적으로 행동하기 쉬운데 그는 정반대의 길을 간 거죠. 자신의 부족함을 그냥 솔직하게 인정한 거군요. 네, 그랬기에 세상 모든 것이 배움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박사 학위를 가진 전문가부터 공장의 어린 직원에 이르기까지 누구에게나 내가 잘 모르니 좀 가르쳐 주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겸손함. 어쩌면 높은 학력이 있었다면 오히려 그런 열린 자세를 갖기 어려웠을지도 모르겠네요. 내가 더 많이 아는데 라는 생각에 갇히기 쉬우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그는 스스로를 아는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항상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직원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단순한 소통이 아니라 자신에게 없는 지혜를 얻는 필수적인 생존 방식이었던 거죠. 모르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배우려 하지 않는 태도가 부끄럽다고 생각한 겁니다. 정리해보면 가난, 허약함, 무학. 이 세 가지는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비관하고 포기할 완벽한 이유가 될 수 있는 조건들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마츠시타는 이 최악의 카드들을 가지고 최고의 게임을 만들어냈네요. 가난을 통해 세상의 이치를 배우고 허약함을 통해 경영의 지혜를 얻고 배우지 못함을 통해 평생 배우는 겸손함을 얻었다. 와, 그건 정말 생각지도 못한 관점이네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데서 출발해서 오히려 더 크고 강한 조직을 만드는 시스템적인 지혜로 나아갔다니 이건 정말 놀랍습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배움의 부족입니다. 초등학교 중퇴가 최종 학력이라고 하죠.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했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나의 스승으로 여기고 누구에게나 배우려고 노력했다. 저는 이 말이 가장 큰 울림을 줍니다. 보통 학력에 콤플렉스가 있으면 그걸 감추려 하거나 오히려 더 권위적으로 행동하기 쉬운데 그는 전반대의 길을 간 거죠. 자신의 부족함을 그냥 솔직하게 인정한 거군요. 네. 그랬기에 세상 모든 것이 배움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박사 학위를 가진 전문가부터 공장의 어린 직원에 이르기까지 누구에게나 내가 잘 모르니 좀 가르쳐 주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겸손함. 어쩌면 높은 학력이 있었다면 오히려 그런 열린 자세를 갖기 어려웠을지도 모르겠네요. 내가 더 많이 아는데 라는 생각에 갇히기 쉬우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그는 스스로를 아는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항상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직원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단순한 소통이 아니라 자신에게 없는 지혜를 얻는 필수적인 생존 방식이었던 거죠. 모르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배우려 하지 않는 태도가 부끄럽다고 생각한 겁니다. 정리해보면 가난, 허약함, 무학. 이 세 가지는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비관하고 포기할 완벽한 이유가 될 수 있는 조건들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마츠시타는 이 최악의 카드들을 가지고 최고의 게임을 만들어냈네요. 가난을 통해 세상의 이치를 배우고 허약함을 통해 경영의 지혜를 얻고 배우지 못함을 통해 평생 배우는 겸손함을 얻었다. 정말 관점의 전환이라는 게 한 사람의 인생을 나아가 세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보여주는 가장 극적인 사례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을 탓하지 않았어요. 대신 그 환경 속에서만 얻을 수 있는 특별한 무언가를 찾아내고 그걸 자신만의 강점으로 갈고 닦은 거죠. 네. 어쩌면 우리 모두는 자신만의 가난과 허약함과 배움의 부족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남들보다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 숨기고 싶은 약점 같은 것들이요. 오늘 마쓰시타 코노스케라는 인물의 삶과 철학을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꾸준함의 가치, 인간에 대한 근원적인 믿음, 그리고 자신의 불행마저도 행운으로 바꿔버리는 놀라운 역설의 지혜까지 네. 우리가 단점이라고 불행이라고 규정짓는 것들 속에 어쩌면 가장 큰 성장의 씨앗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그의 통찰이 긴 여운을 남깁니다. 네. 그는 자신에게 닥친 시련들을 저주가 아니라 은혜라고 불렀습니다. 은혜요. 네. 그 시련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자신도 없었을 거라고 확신했기 때문이죠. 여기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당신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 당신이 자신의 가장 큰 단점이나 결핍이라고 여기는 것은 무엇인가요? 만약 마쓰시타처럼 그 단점을 전혀 다른 각도에서 바라본다면 그 안에서 어떤 예상치 못한 기회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그 결핍이 오히려 당신을 특별한 길로 이끌어주는 나침반이 될 수는 없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